김순자 여사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된장의 구수한 향과 함께 시작되었다. 삼청동의 고즈넉한 한옥 골목, 기와지붕 위로 새벽의 푸른 빛이 내려앉을 무렵이면 그녀는 어김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소량기라는 작은 이름의 한식당은 그녀의 집이자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다. 십수년 동안 그녀는 이 작은 공간에서 손수 담근 장과 정성으로 음식을 만들어냈다. 낡았지만 윤이 나는 석가래, 볕이 잘 드는 대청마루, 장독대 위로 떨어지는 나무십 소리까지. 한옥의 모든 것이 그녀의 삶의 일부였다. 그녀는 커다란 가마솥에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내며 아들 민준을 떠올렸다. 하나뿐인 아들. 그녀의 세상 전부인 이민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다.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고 남의 집 허드레시를 하면서도 아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다. 다행히 아들은 그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반듯하게 자라주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젊은 건축가가 되어 멋진 아내까지 얻었으니 그녀의 인생에 더 바랄 것은 없어 보였다. 어머니, 저 민준이에요. 마침 걸려온 아들의 목소리에 순자 여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그녀의 피로를 씻어주는 명약이었다. 그래, 아들, 아침은 먹었고 바쁠 텐데 전화는 무슨 일이야? 어머니 목소리 듣고 싶어서 했죠. 오늘 저녁에 서연이랑 같이 찾아뵐게요. 어머니 갈비찜 드시고 싶다고 해서 서연이가 아침부터 장 봐왔어요. 아이고, 됐다. 너희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써. 그냥 몸만 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순자 여사의 입가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며느리 박서연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아이였다. 빼어난 미모에.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 비서실에서 일하다 민준과 결혼했다. 언제나 상냥하고 예의 바르며 시어머니인 자신에게 깍듯했다. 철마다 값비싼 옷과 영양제를 챙겨오는 것은 물론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일을 돕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곤 했다. 저렇게 착하고 예쁜 아이가 내 며느리라니. 순자 여사는 때때로 그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민준과 서연은 약속대로 소량기를 찾아왔다. 서연은 오늘도 어김없이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있었다. 최고급 한우 세트와 백화점 포장지에 쌓인 커다란 상자였다. 어머님, 이거요. 요즘 무릎 안 좋으시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서연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최신형 안마의자 카탈로그와 상품권이 들어 있었다. 순자 여사는 손사래를 쳤다. 얘야, 이걸 어떡하려고? 우리 집에 이런 거 놓을 자리도 없다. 마음만 받을게. 자리가 없으면 만들면 되죠. 어머님, 사실 오늘 저희가 온 건 이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서연은 민준과 눈빛을 교환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대청마루에 앉아 서연이 직접 내린 향긋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삼청동의 밤은 고요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정겨웠다. 어머님,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건 어떠세요? 순자 여사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같이 살다니 내가 왜? 나는 여기가 좋다. 알아요. 어머님, 평생을 사신 곳인데 왜 안 그렇겠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사실 수는 없잖아요. 식당 일도 힘드시고 연세도 있으신데 저희가 옆에서 모시고 싶어요. 민준 씨도 저도 그게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졌지 의심할 자가 없어 보였다. 아들 민준도 거들었다. 엄마? 서연이 말이 맞아. 엄마 혼자 여기 계신 거 저도 늘 마음이 쓰였어요.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저희 집 바로 옆동에 더 넓고 전망 좋은 펜트하우스가 나왔는데 그거 계약해서 같이 살면 되잖아요. 이 집이랑 가게는 이제 정리하시고요. 아들까지 저렇게 말하니 순자 여사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자식들이 저렇게까지 효도하겠다는데 마다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휘어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며느리 서연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에 머물렀다. 언젠가 잡지에서 본 적이 있는 스위스의 명품 브랜드에서 나온 한정판 모델이었다. 웬만한 소형차 한 대 값이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났다. 민준이 성공한 건축가이기는 했지만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살면서
저런 사치품까지 아무렇지 않게 걸칠 만큼의 여유가 있었던가. 서연이 들고 다니는 가방, 입고 오는 옷들도 모두 보통 사람들은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명품들이었다. 순자 여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희들 마음은 정말 고맙다. 하지만 나는 여기가 좋아. 이 집에는 네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고 내 젊음이 있어. 이 가게는 내 자부심이고 갑자기 이 모든 걸 버리고 낯선 곳으로 가라고 하면 나는 숨이 막힐 것 같구나. 그녀의 완곡한 거절에 서연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실망감을 순자 여사는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맑은 거울에 튄 작은 흙탕물처럼 선명했다. 어머님, 추억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생각하셔야죠. 이 집. 솔직히 너무 낡고 불편하잖아요.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무엇보다 이 동네 부동산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지금 파시면 강남에 있는 저희 펜트하우스 계약금은 충분히 나오고도 남을 거예요. 어머님, 노후 자금으로 쓰시면 되잖아요. 서연의 입에서 부동산 가치와 노후, 자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순자 여사의 마음속 불안감은 차가운 확신으로 변해갔다. 이 아이의 관심은 늙은 시어머니의 안위가 아니었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이 삼청동 한옥이 가진 금전적 가치에 있었다. 자신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혹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한 자금으로 시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이었다. 민주는 그런 아내의 속내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순진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서연이가 엄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너무 딱딱하게만 생각하지 마. 우리랑 같이 살면 맛있는 것도 매일 해드리고 좋은 데도 구경시켜 드릴게요. 순자 여사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다. 그녀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따라 몸이 안 좋구나. 이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하자. 너희들도 늦었으니 어서 들어가 봐라.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민준과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문을 나서는 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순자 여사는 생각했다. 저 아이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저 반짝이는 눈동자 속에 담긴 것은 효심이 아니라 탐욕이었다. 그날 밤, 순자 여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대청마루에 홀로 앉아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심었던 감나무가 마당 한가운데서 묵묵히 서 있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이 집, 자신의 땀과 눈물이 깃든 이 공간을 떠나라는 며느리의 달콤한 제안이 독이 든 사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자개장을 열었다. 가장 깊숙한 서랍 안에는 남편이 남긴 유품이 담긴 작은 오동나무 상자가 있었다. 그녀는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든 낡은 손목시계와 빛바랜 사진들을 어루만졌다. 남편의 채취가 묻어나는 듯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민준이. 저 착하고 순진한 아이가 저 무서운 아이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늙은 어미가 어떻게 우리 아들을 지켜야 할까요? 그녀는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며느리에게서 느껴지는 차가운 위화감, 그리고 그 위화감의 정체를 눈치채지 못하는 아들의 순진함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며칠 후 서연은 혼자 소량기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더욱 비싼 선물과 함께였다. 그녀는 순자 여사 앞에 앉아 지난번보다 더욱 간절한 목소리로 설득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제가 알아보니 요즘 삼청동 개발 계획이 있어서 지금 파시는 게 가장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대요. 이 기회 놓치면 후회하실 거예요.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서 이러는 거지. 다른 뜻이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순자 여사는 묵묵히 찻잔을 내려놓고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수십 년간 수많은 손님들을 상대하며 다져진 그녀의 눈빛은 평범한 노인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사람의 속내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얘야, 너는 정말 내가 이 집을 팔고 너희와 함께 살기를 바라는 것이냐? 아니면 이 집을 판 돈이 필요한 것이냐?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는 곧바로 표정을 바꾸고 서운하다는 듯 눈시울을 붉혔다. 어머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어머님 돈을 왜 탐내겠어요? 다 어머님 편하시라고. 저희가 더 잘 모시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 뻔뻔한 연기에 순자 여사는 속으로 헛웃음을 쳤다. 이 아이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탐욕을 감추기 위해 눈물까지 이용할 줄 아는 무서운 아이였다. 됐다.
그만 돌아가거라. 나는 이 집을 팔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이야기는 다시는 꺼내지 말아다오. 순자 여사가 단호하게 선을 긋자 서연은 더 이상 연기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가련한 표정이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본 모습이 드러났다. 어머님, 정말 답답하시네요. 왜 제 진심을 몰라주세요. 나중에 후회하셔도 소용없어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선 서연의 눈빛에는 서운함이 아닌 사냥에 실패한 포식자의 분노와 오기가 서려 있었다. 그날 이후 순자 여사의 평화롭던 일상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며느리의 전화도 방문도 이전처럼 반갑게 맞이할 수 없었다.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칼날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과 아들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나약한 노인으로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한바탕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홀로 맞서 싸워야 할 운명임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박서연은 며칠 동안 아무런 연락도, 방문도 하지 않았다. 김순자 여사는 그것이 며느리가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계획을 짜기 위한 숨고르기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묵묵히 식당 문을 열고 손님을 맞고 음식을 만들었다. 일상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성벽이 높게 쌓아 올려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다.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고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너무 좋아 순자 여사는 아들 민준이 가장 좋아하던 이불을 옥상에 널어두었다. 햇볕에 바삭하게 마른 이불에서 나는 냄새를 아들은 유난히 좋아했다. 보송보송해진 이불을 걷어 들어오며 그녀는 아들에게 저녁 메뉴를 문자로 물었다. 아들, 저녁 뭐 해줄까? 1분도 채 되지 않아 답이 왔다. 엄마표 두부김치, 느낌표를 3개나 찍어 보낸 아들의 문자에 그녀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화로운 순간, 그 평화를 깨뜨리는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평소 같았으면 받지 않았을 낯선 번호였다. 하지만 그날따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불길한 예감에 그녀는 저도 모르게 통화 버튼을 누르고 말았다. 이민준 씨 보호자분 되십니까? 차갑고 사무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귓전을 파고들었다. 네, 제가 엄마입니다만 강원도 오병원 응급실입니다. 환자분께서 교통사고로 현재 위중한 상태이십니다. 지금 바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녀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암전된 듯 오직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고 있었다. 위중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사고가 났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인지 도무지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그녀가 외투를 걸치고 집을 뛰쳐나온 후였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그녀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저 아닐 거야, 별일 아닐 거야 라는 말만 주문처럼 되뇌었다. 고속도로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비어 있었고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듯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다. 여기저기서 울음소리와 고함이 터져나오고 하얀 옷을 입은 의료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다녔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녀는 그 혼란 속에서 미친 사람처럼 이민준이라는 이름만 외치며 복도를 헤맸다. 수술실 앞 복도 끝에서 그녀는 이미 와 있는 며느리 서연을 발견했다. 화장이 다 번진 얼굴로 벽에 기댄 채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녀를 보더니 어머님 하고 외치며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어머님, 어떡해요? 민준 씨가 그 순간까지도 순자 여사는 며느리와 함께 아들의 무사를 빌고 또 빌었다.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평생 불구로 살아도 좋으니 제발 숨만 붙어있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굳게 닫혀있던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의사가 걸어 나왔다. 그들을 발견한 의사는 잠시 입술을 달싹이다가 이내 고개를 푹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과다출혈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복도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하지만 순자 여사는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의사의 말이 마치 다른 세상 언어처럼 들렸다.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어제 저녁에도 엄마 사랑해라며 어깨를 주물러 주던 아들이었다. 오늘 아침에도 두부김치를 외치던 내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렸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고 그녀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희뿌연 안개 속처럼 비현실적이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단상 위에 놓인 아들의 영정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2년 전, 가족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바다를 배경으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저 사진을 찍어주면서 그녀가 말했었다. 아이고, 내 아들 참 잘생겼다. 그러자 녀석은 엄마 아들이니까 그렇지. 라며 너스레를 떨었었다. 그 행복했던 순간이 이제는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다가가 차가운 액자를 붙들었다. 민준아, 내 아들. 눈 좀 떠봐. 응, 엄마 왔잖아. 사진을 아무리 흔들고 불러봐도 아들은 대답이 없었다. 그저 환하게 웃고만 있을 뿐이었다. 그 미소가 그녀를 조롱하는 것만 같아 참을 수 없는 슬픔과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장례식 내내 서연은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미망인이었다. 조문객들이 올 때마다 실신할 듯이 울부짖었고 아들의 영정사진을 붙들고 여보. 나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해 라며 애절하게 절규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혀를 차며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며느리를 가엾게 여겼다. 하지만 순자 여사는 그 모든 것이 연기처럼 느껴졌다. 슬픔에 잠겨 있으면서도 그녀의 이성은 차갑게 깨어 있었다. 며느리의 눈물 속에서 아주 미세한 거짓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장례의 마지막 날, 발인을 앞두고 순자 여사는 결국 쓰러졌다.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슬픔에만 잠겨 있었으니 쇠약해진 몸이 버텨낼 리가 없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마지막으로 그녀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까만 어둠 속을 헤매던 그녀의 귓가에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몸이 규칙적으로 덜컹거리는 느낌과 함께 누군가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감촉이 느껴졌다. 눈꺼풀이 천근만은 무거워 도저히 떠지지 않았다. 아, 내가 쓰러져서 병원에 가는구나. 막연하게 상황을 인지했을 때 그녀의 옆에서 흐느끼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어머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민준 씨가 하늘에서 보고 있어요. 어머님까지 이러시면 안 돼요. 애절한 며느리의 목소리에 그녀는 잠시나마 위안을 느꼈다. 그래, 민준이는 갔지만 내게는 아직 네가 있구나. 우리 둘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깊은 의식의 바다로 가라앉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흐느끼던 며느리가 갑자기 울음을 뚝 그쳤다. 그녀가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고 판단했든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놓고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부스럭거림이 느껴졌다. 그리고 곧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목소리가 귓속으로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나야? 정신없어 죽겠네. 어머님, 결국 장례식장에서 기절하셔서 지금 구급차 타고 병원 가는 중이야. 방금 전까지의 애절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짜증이 가득 섞인 목소리였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제임스 씨, 민준 씨, 사망보험금 말이야. 변호사 통해서 확인해봤다며 서류상 문제 전혀 없고 수령인도 나로 되어 있는 거 확실하대. 아, 진짜 다행이야. 그걸로 일단 당신 사업 자금 급한 불부터 끄고 우리 제주도 프로젝트도 바로 진행하자. 아, 드디어 숨통이 트이네.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 벼락을 맞으면 이런 느낌일까. 슬픔으로 마비되었던 순자 여사의 뇌가 순식간에 깨어나는 것 같았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여 머리로 쏠리는 듯한 충격. 그 인간 자기 남편을.
내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단 말인가. 슬픔은 간데없고 그 자리에는 차갑다 못해 시퍼런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뿌옇던 시야가 서서히 초점을 되찾았고 구급차에 하얀 천장이 보였다. 그녀의 움직임을 감지한 구급대원이 놀라며 물었다. 어머님, 정신이 드세요? 괜찮으세요? 옆에서 통화를 하던 며느리는 그녀 쪽을 돌아보고는 사색이 되었다. 어머님, 당황해서 황급히 전화를 끊는 모습이 가증스러웠다. 서연은 곧바로 표정을 바꾸고 그녀에게 다가와 다시 눈물을 글썽이며 연기를 시작했다. 어머님, 정신이 드시는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얼마나 놀랐다고요. 순자 여사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하지만 단호하게 밀어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구급대원에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잠시 현기증이 났을 뿐이에요. 장례식장으로 차를 돌려주십시오. 구급대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병원에 갈 사람이 아니라는 강한 의지를 읽었다. 하지만 어머님,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병원이 아니라 제 아들 녀석 곁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강단이 있었다. 며느리 서연은 그녀의 말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혹시나, 아주 혹시나. 자신이 통화 내용을 들었을까봐 눈동자를 미친 듯이 굴리는 꼴이라니. 구급차는 좁은 도로에서 힘겹게 유턴하여 다시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차가 멈추자. 그녀는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않고 제 힘으로 똑바로 일어서서 문을 열고 내렸다. 어머님, 제가 며느리가 다가와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며느리를 쳐다보며 말했다. 혼자 갈 수 있다. 그녀의 눈빛에 기가 눌린 며느리는 더 이상 그녀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몇 걸음 뒤에서 그녀를 따를 뿐이었다. 쓰러졌던 그녀가 멀쩡하게 걸어서 다시 장례식장으로 들어서자 웅성거리던 조문객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그 어떤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아들의 영정사진만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그리고 다시 사진 앞에 섰다.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그녀 안에 분노라는 불길에 모두 타서 증발해버린 후였다. 대신 그녀는 아들의 사진을 손으로 부드럽게 쓸어주며 오직 아들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마음속 깊이 맹세했다. 민준아, 내 아들, 걱정하지 마라. 이 엄마가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릴게. 너의 억울함, 너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저 더러운 것들이 감히 더럽히지 못하도록 내가 전부 다 막아줄 거야. 그리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등 뒤에서 느껴지는 며느리의 불안한 시선이 마치 가시처럼 따가웠다. 그래, 마음껏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렴. 진짜 장례식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순자 여사는 아들의 사진을 향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그 어떤 때보다도 단단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모든 것을 기억하며 반드시 심판을 내리고야 말겠다는 한 어머니의 서늘한 선전포고였다. 아들의 장례가 끝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집안 곳곳에 아들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현관에는 녀석이 늘 신던 낡은 운동화가 놓여 있었고 소파에는 아무렇게나 벗어 던진 외투가 걸려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것이 살아있는 일상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주인을 잃은 유품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김순자 여사는 며느리 박서연 앞에서 일부러 더 깊은 슬픔에 빠진 연약한 노인 행세를 했다. 식사를 거르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밤에는 아들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일부러 내기도 했다. 그녀의 영위는 완벽했고 서연은 늙은 시어머니가 슬픔에 잠겨 이성을 잃었다고 완전히 믿는 듯했다. 서연은 매일같이 찾아와 죽을 끓여 바치고 집안을 살피며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보살피는 착한 며느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하지만 순자 여사는 알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가식이라는 것을. 서연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슬픔이 아니라 조급함과 탐욕이 도사리고 있었다. 어머님, 식사는 하셔야죠. 이러다 정말 큰일 나세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죽 그릇을 내밀었다. 순자 여사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입맛이 없다. 너나 많이 먹어라. 어머님,
그럼 민준 씨 물건들 이제 슬슬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머님도 저도 마음만 더 아플 것 같아요. 좋은 기억만 남기고 이제는 보내줘야죠. 올 것이 왔구나. 순자 여사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고작 나흘째였다. 땅에 묻힌 흙이 마르기도 전이었다. 그런데 벌써 유품을 정리하자니 보통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의 흔적을 하나라도 더 붙잡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순자 여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뭐가 그리 급하냐? 네, 남편 물건이다. 천천히 정리해도 늦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다는 것을 느꼈는지 서연은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다. 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머님, 그냥 이대로 두면 볼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어머님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가 막혔다.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니. 순자 여사는 대꾸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서재로 향했다. 서연이 황급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아들의 서재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책상 위에는 일담한 건축 전문 서적이 펼쳐져 있었고 의자에는 잠옷이 아무렇게나 걸려 있었다. 마치 금방이라도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엄마, 나왔어 라고 외칠 것만 같았다.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랍을 열고 책상 위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부산스럽고 필사적인지. 슬픔에 잠겨 유품을 정리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애타게 찾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내가 하마, 내 아들 물건이다. 내 손 댈 것 없어. 순자 여사가 단호하게 말하며 서연의 손을 막아섰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연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상냥한 며느리의 가면을 쓰고 말했다. 어머님 혼자 힘드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순자 여사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책장 쪽으로 향했다. 순자 여사는 그런 며느리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며 자신도 책장을 정리하는 척했다. 그녀는 아들이 평소 아끼던 오래된 책들을 하나씩 꺼내 먼지를 닦았다. 그러다 그녀의 손가락이 책장 안쪽 깊숙한 곳, 다른 책들 뒤에 교묘하게 가려진 나무판에 닿았다. 아주 미세한 틈이 느껴졌다. 그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서연의 눈치를 살폈다. 서연은 반대편 책장에서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순자 여사는 숨을 죽이고 나무판을 살짝 밀었다. 그러자 나무판이 안으로 들어가며 책 몇 권이 들어갈 만한 비밀 공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묵직해 보이는 작은 가정용 금고가 놓여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어머. 서연이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녀 역시 금고를 발견한 것이었다. 순자 여사가 금고를 꺼내기도 전에 서연이 쏜살같이 달려와 금고를 와락 끌어안았다. 이게 뭐예요, 민준 씨? 나한테 이런 걸 숨겨두고 있었네. 서연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녀는 금고를 흔들어 보며 다이얼을 마구 돌리기 시작했다. 비밀번호가 뭘까? 우리 결혼기념일인가? 아니면 내 생일? 그녀는 생각나는 숫자를 모두 눌러봤지만 금고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점점 초조함이 어렸다. 그 모습은 남편의 비밀을 발견한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눈앞에 보물 상자를 열지 못해 안달이 난 도둑의 모습이었다. 순자 여사는 서연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려놔라. 네 어머님, 이건 그 금고. 내려놓으라고 했다. 그건 내 아들 물건이다. 그러니 이 어미인 내가 열어보는 게 맞아. 네가 뭔데 나서. 순자 여사의 서슬퍼런 기세에 서연은 결국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금고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순자 여사는 금고를 품에 안고 서재를 나왔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잠갔다. 문 밖에서 서연이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는 기척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무시했다. 혼자 남은 순자 여사는 금고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아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혼자서는 열 수 없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릴 때부터 민준과 친형제처럼 자란 조카. 강지훈.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서 기계나 전자제품이라면 모르는 게 없는 아이였다. 무엇보다 지훈은 민준을 진심으로 따르고 좋아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이모다.
지금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부탁이 있어서. 그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지 지훈은 군말 없이 약속 장소로 나와주었다. 순자 여사는 지훈을 집으로 데려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구급차 안에서 엿들은 며느리의 통화 내용, 그리고 서연이 이 금고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지훈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갔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던 지훈은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는 주먹을 불끈 쥐고 분노를 터뜨렸다. 이모, 그게 정말이에요. 형수님이 기타의 형이 죽자마자 보험금 이야기를 했다고요.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아직은 추측일 뿐이다. 그래서 이 금고를 열어봐야겠어. 이 안에 모든 해답이 있을 것 같아. 지훈아,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지훈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이모, 제가 어떻게든 열어볼게요. 기타의 형의 억울함이라면 제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야죠. 지훈은 전문가용 공구를 이용해 금고를 열어보려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이모, 이건 억지로 열다가는 안에 있는 물건까지 망가질 수 있어요. 비밀번호를 찾아내는 게 가장 좁힌 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에요. 두 사람은 다시 머리를 맞대고 비밀번호를 추리하기 시작했다. 민준에게 의미 있었을 만한 4자리 숫자. 순자 여사는 아는 모든 숫자를 대입해 보았다. 민준의 생일, 그녀의 생일, 돌아가신 민준 아버지의 길, 서연의 생일, 결혼기념일. 하지만 금고는 요지부동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졌다. 그때 지훈이 무심코 말했다. 기타의 형이 이 금고를 언제 샀을까요? 최근에 산 거라면 뭔가 사업이랑 관련된 숫자일 수도 있겠는데요. 지훈의 그 말에 순자 여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하고 스쳐 지나갔다. 사업, 그래. 민준에게는 가족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소중한 것이 바로 자기가 맨손으로 일군 회사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혹시 민준이가 자기 회사를 처음 세운 날짜? 아니, 지훈은 잠시 스마트폰을 뒤적이더니 날짜를 찾아냈다. 5년 전 10월 26일. 1026. 순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에 다이얼을 돌렸다. 1, 0, 2, 6. 마지막 숫자를 맞추고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철컥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금고문이 스르륵 열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짧은 탄성을 질렀다. 서연은 절대 알 수 없는, 오직 아들의 꿈과 땀이 담긴 그 날짜가 바로 비밀의 열쇠였던 것이다. 금고 안은 의외로 단출했다. 낡은 통장 몇 개와 서류 뭉치, 그리고 그 아래에 놓인 작은 USB 메모리 하나와 하얀 봉투가 전부였다. 순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겉면에는 사랑하는 우리 엄마께라고. 아들의 익숙한 필체가 적혀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을 쳤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어 안에 든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엄마, 만약 엄마가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죠? 먼저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끝까지 엄마 곁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절대로 박서연이라는 여자를 믿지 마세요. 그 여자는 엄마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이 편지와 함께 들어있는 USB를 확인해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부디 엄마 자신을 지키세요. 그리고 너무 많이 울지 마세요. 하늘에서라도 우리 엄마 행복하게 웃는 모습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엄마, 영원히 엄마의 하나뿐인 아들, 민준 올림. 편지를 다 읽었을 때 그녀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간신히 참아왔던 눈물이 편지 위로 뚝뚝 떨어졌다. 불효자식이라니. 마지막 순간까지 제 걱정만 하던 착한 아들이었다. 서연을 믿지 말라는 아들의 경고는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아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며느리의 배신을. 그리고 어쩌면 자신에게 닥쳐올 위험까지도 예감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순자 여사는 눈물을 닦고 비장한 표정으로 USB를 집어들었다. 아들이 목숨과 맞바꿔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 이 작은 저장 장치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이제 판도라의 상자를 열 시간이었다. 김순자 여사의 방 안. 시간은 멈춘 듯했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겼지만 두 사람은 미동도 없이 노트북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아들의 피눈물이 담긴 편지는 순자 여사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작은 USB 메모리는 이제 막 인류의 재앙이라도 담은 판도라의 상자처럼 노트북에 꽂혀 있었다. 조카 지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였다. 이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지훈의 물음에 순자 여사는 대답 대신 굳은 결의가 담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든 그녀는 아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것이 어미 된 자의 도리이자 그녀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였으니까. 지우는 드라이브를 열었다. 안에는 내 PSY 증거, 금융자료, 음성 녹음이라는 이름의 폴더들이 아들의 꼼꼼한 성격처럼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PSY 증거 폴더를 먼저 열었다. 그 안에는 수백 장의 사진 파일과 메시지, 백업 파일이 날짜별로 저장되어 있었다. 가장 최근 파일부터 열어보았다. 화면 가득 박서영과 어떤 낯선 남자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펼쳐졌다. 제주의 한 고급 호텔 수영장을 배경으로 부산의 야경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심지어는 그들의 강남 펜트하우스 거실에서까지. 사진 속 서연은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보여주었던 슬픔에 잠긴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랑에 빠진 여인의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상대 남자는 모델처럼 훤칠한 외모에 값비싼 옷을 걸친 누가 봐도 부유해 보이는 남자였다. 이어서 메시지 백업 파일을 열었다. 순자 여사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단순한 불륜 관계를 넘어선 추악한 공모의 기록 그 자체였다. 자기야, 오늘 그 인간 또 늦는데 우리 집으로 올래? 위험하지 않겠어. 어머님도 계시잖아. 걱정 마. 시어머니는 내가 알아서 둘러대면 돼. 보고 싶어 죽겠단 말이야. 제임스 씨, 이번에 투자건 말이야. 5천만 원 정도 더 필요한데 어떻게 안 될까, 서연 씨. 나도 지금 자금이 빡빡해서. 좀 어떻게 해봐. 그 인간 비자금 숨겨둔 통장 내가 거의 다 알아냈단 말이야. 조금만 기다리면 그 돈 전부 우리 건데. 이 정도도 투자 못해. 오늘 시어머니가 끓여준 김치찌개 먹는데 진짜 토할 뻔했어. 언제까지 이 지긋지긋한 시어머니 노릇. 아내 노릇해야 하는 거야. 조금만 참아. 자기야, 이제 거의 다 왔어. 우리 둘만의 파라다이스가 눈앞에 있잖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순자 여사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녀가 정성껏 끓여준 김치찌개를 먹으며 속으로는 토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니. 그동안 그녀 앞에서 순한 양처럼 행세하며 어머님, 음식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라고 아양을 떨던 그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옆에 있던 지우는 차마 화면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이런 미친. 다음으로 그들은 금융자료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각종 은행 거래 내역과 계약서 파일들이 들어 있었다. 컴퓨터에 능숙한 지훈이 파일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냈다. 박서연이 지난 1년간 유령호 회사로 보이는 여러 법인 계좌를 통해 꾸준히 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그 돈이 최종적으로 흘러들어간 계좌에 예금주는 최진우라는 낯선 이름이었다. 사진 속 그 남자, 서연이 제임스 씨라고 부르던 바로 그 남자일 것이 분명했다. 총액은 무려 5억 원에 달했다. 아들이 밤낮 없이 일하며 회사를 키우기 위해 애써 모은 돈이 고스란히 며느리와 그 내연놈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아들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그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아마도 이혼 소송과 횡령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겠지. 그래서 금고에 이 모든 자료를 보관해 두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음성 녹음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파일만이 존재했다. 파일이 생성된 날짜는 아들이 사고를 당하기 바로 전날 밤이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지우는 파일을 클릭했다. 스피커를 통해 먼저 아들 민준의 지치고 슬픔에 잠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서연?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으는데? 당신이 하자는 거 내가 다 들어줬잖아. 그런데 어떻게 내 뒤에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이어지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소적이었다. 뭐가 내가 뭘 어쨌는데 똑바로 말해. 모르는 척하지 마. 최진우. 그 자식이랑 바람 피우고 내 회사 돈까지 빼돌려서 그놈한테 다 갖다 바쳤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알았으면 어쩔 건데. 그래? 맞다. 그 사람이랑 나. 사랑하는 사이다. 그리고 내 돈? 어차피 그 돈 전부 내 청춘의 보상금이야. 너 같은 재미없는 인간이랑 살아준 값이라고. 너 정말 미쳤구나. 당장 그만둬. 그리고 빼돌린 돈 전부 제자리로 돌려놔. 그럼 용서해줄게. 우리 조용히 이혼만 하자. 제발. 아들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다. 그는 마지막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서연의 대답은 잔인했다. 용서 이혼 하 웃기지 마. 내가 미쳤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내 발로 차게. 똑똑히 잘 들어. 이민준, 넌 그냥 지금처럼 돈이나 벌어와. 그리고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아. 만약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네가 나한테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날엔 그땐 너만 다쳐. 알겠어, 조용히 못하면. 너만 불행해질 거라고. 녹음 파일이 끝나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너만 다쳐라는 서연의 서늘한 협박이 순자 여사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다.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녀의 아들은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아니, 절대로 우연일 리가 없었다. 순자 여사와 지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거대한 예계 실체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의 배신은 단순한 불륜이나 탐욕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아들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한 약탈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순자 여사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강철 같은 의지로 변해 있었다. 지훈아, 네, 이모. 이모 아는 변호사 있니?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독하고 가장 실력 있는 사람으로 알아봐다오. 지훈은 이모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진실 규명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날, 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모. 강지연 변호사라고 있어요. 기업 분쟁이나 이혼 소송 전문인데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고 하래서 법조계에서는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린대요. 승소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해요. 다만 수임료가 엄청나게 비싸다고. 상관없다. 바로 연락해서 만나자고 해라. 강지연 변호사의 사무실은 강남의 한 고층 빌딩 꼭대기층에 있었다.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인테리어는 변호사의 별명처럼 빈틈없고 서늘한 인상을 주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들어서자. 강지연 변호사는 이미 회의실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생각보다 젊었지만 그 눈빛만은 수십 년 경력의 노장처럼 깊고 날카로웠다. 간단한 목례를 나눈 후 순자 여사는 말없이 준비해온 USB 복사본과 아들의 편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 제 며느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하고 파일들을 열어보기 시작했다. 순자 여사와 지우는 그 옆에 앉아 마치 자신들의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초조하게 그녀의 표정 변화를 살폈다. 처음에는 무심하던 그녀의 얼굴은 서연과 최진우의 메시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다. 금융자료를 확인할 때는 미간을 찌푸렸고 마침내 아들의 마지막 음성 녹음을 들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모든 파일을 확인한 강 변호사는 한동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순자 여사에게 물었다. 어머님, 그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이혼과 재산 분할 소송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입니까? 순자 여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회의실의 공기를 짓누를 만큼 무거웠다. 내 아들의 모든 것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것들에게 지옥을 선물하고 싶어요. 단 한 푼의 돈도.
단 하루의 행복도 저것들에게 허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대답에 강 변호사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무서운 미소가 번졌다. 마음에 드는군요. 좋습니다. 어머님의 그 분노, 제가 법이라는 이름의 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대가 형성되었다. 평범한 한식당 주인이었던 김순자, 똑똑한 공대생 조카 강지훈,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독사 강지현 변호사. 아들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뭉친 세 사람의 복수는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강지현 변호사와의 만남 이후 김순자 여사의 집은 거대한 전쟁을 앞둔 비밀작전 본부처럼 변했다. 낮에는 평범한 한식당 주인으로, 밤에는 아들의 복수를 계획하는 치밀한 전략가로. 그녀는 두 개의 삶을 살았다. 조카 지우는 학교 수업을 마치는 대로 달려와 그녀의 손발이 되어주었다. 강 변호사는 먼저 박서연 측에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이민준 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협의 절차를 시작하자는, 표면적으로는 아주 사무적인 내용이었다. 물론 이것은 덫이었다. 상대의 반응을 떠보고 그들을 수면 위로 끌어내기 위한 첫 번째 돌멩이였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서연 측 변호사로부터 답신이 왔다. 예상대로 그들은 상속 재산의 대부분을 법적 배우자인 박서연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순자 여사가 운영하는 솔향기 식당 건물과 부지 역시 본래 민준 씨가 어머니에게 명의만 신탁해둔 재산이므로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덧붙였다. 역시 뻔뻔하기 짝이 없군요. 전화기 너머 강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제 첫 번째 카드를 꺼낼 시간입니다. 어머님, 내일 오전에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박서연 씨에게도 같은 시간에 오라고 통보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 여사는 강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2주 만에 며느리와 마주 앉았다. 서연은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긴 미망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하고 당당하고 오만한 표정으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기름진 인상의 중년 변호사가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어머님, 그간 안녕하셨어요. 아직도 마음이 힘드시죠?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서연은 마치 자신이 불쌍한 시어머니를 배려하는 관대한 며느리라도 되는 양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순자 여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차갑게 그녀를 응시했다. 잠시 후 강지현 변호사가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양측 변호사 앞에 내려놓았다. 고 이민준 씨의 유산 상속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여유롭게 서류를 넘겨받았다. 그녀는 당연히 모든 재산이 법적 상속인인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얼굴이었다. 강 변호사는 먼저 작은 예금 계좌 몇 개와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부터 설명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 정도는 푼돈이라는 듯 시큰둥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강 변호사가 핵심적인 부분을 언급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서연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고 이민준 씨 명의의 강남 펜트하우스와 상가 건물, 그리고 운영하시던 건축법인의 주식 지분 전량은 1년 전 작성된 유언대용 신탁 계약에 따라 유일 수혜자인 어머님 김순자 여사님께 모두 귀속됩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자기가 뭘 잘못 들었다는 듯 되물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신탁이요? 아니, 그 사람은 저한테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뭔가 잘못된 거겠죠. 강 변호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신탁계약서 원본을 그녀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여기 고인의 자필 서명과 공증까지 모두 완료된 합법적인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박서연 씨께서 상속받으실 유산은 현재 거주하시는 전세 아파트의 보증금 일부와 소액의 예금뿐입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계약서를 집어들고 미친 듯이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녀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말도 안 돼. 이건 무효야. 그 사람이 제정신이었을 리가 없어. 어머니, 당신이 시킨 짓이죠. 그렇죠. 내 남편 재산 가로채려고 당신이 수작 부린 거잖아.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순자 여사에게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순자 여사는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침착한 태도가 서연의 분노에 더욱 불을 지폈다. 이 늙은 여우 같은 게 어디서 감히 내 남편 돈을 넘봐.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온 세상에 다 떠들고 다닐 거야. 아들 잡아먹은 악독한 시어머니라고. 며느리 재산까지 탐내는 파렴치한이라고 소문낼 거라고. 서연이 발악하며 저주를 퍼붓는 그때 순자 여사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나지막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럼 나도 좀 떠들어볼까. 최진우, 본명은 제임스 최라는 사람에 대해서. 순자 여사의 입에서 최진우라는 이름이 나온 순간 서연은 마치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순자 여사를 바라보는 그 눈에는 방금 전까지의 분노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당혹감과 공포만이 가득했다. 옆에 있던 서연의 변호사조차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순자 여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귓가에 다가가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네가 한 짓,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을 것 같니?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니, 못한 것이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가 거의 도망치듯 변호사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그 뒷모습은 방금 전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의기양양하게 들어서던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쫓기는 패배자의 모습 그대로였다. 강 변호사는 순자 여사에게 다가와 나지막이 물었다. 최진우가 누굽니까? 순자 여사는 짧게 대답했다. 제 며느리의 진짜 남편쯤 되는 사람이겠죠. 역시나 서연은 이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었다. 며칠 뒤 집으로 등기우편 하나가 날아들었다. 발신인은 서연의 이름으로 고용된 법무법인이었다. 뜯어보니 그 안에는 유언대용 신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이라는 해괴한 제목의 소장이 들어있었다. 소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아들 민준이 신탁 계약을 맺을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이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인 순자 여사가 아들을 가스라이팅하여 재산을 빼돌리는 신탁 계약에 서명하게 만들었다는 한편의 막장 소설이었다. 순자 여사는 즉시 강재현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강 변호사는 소장 내용을 전해 듣고는 코웃음을 쳤다. 예상했던 반응이네요. 저쪽도 이제 막다른 길에 몰리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심신미약이라니. 그걸 입증하려면 정신과 진료 기록 같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가능할 리가 없죠.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이건 그냥 시간 끌기용 발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순자 여사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법정에서는 증거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법정 밖에서는 사람들의 말이 더 무서운 법이었다. 서연이 뿌려놓은 악의적인 소문들은 진실이라는 나무의 뿌리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사건이 터졌다. 초인종 소리도 없이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서연이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집의 모습을 드러낸 그녀는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순자 여사를 노려보고 있었다. 어머니? 아니, 이젠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도 역겹네. 김순자 씨,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순자 여사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다 말고 조용히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여긴 이제 네가 함부로 들어올 집이 아니다. 당장 나가거라. 순자 여사의 차가운 목소리에 서연은 더욱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다. 나가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나보고 나가래. 이 집도 저 가게도 원래는 다 내 거였어. 당신이 내 남편 홀려서 빼앗아가지만 않았어도. 그녀는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물건들을 손으로 쳐내며 행패를 부렸다.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그래, 신탁인지 나발인지 그 서류 쪼가리는 당신 마음대로 해. 하지만 사망보험금은 안 돼. 그건 법적으로 내 돈이야. 당장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서연은 순자 여사 앞에 무릎을 꿇는가 싶더니 이내 바닥에 드러누워 아이처럼 떼를 쓰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다.
순자 여사는 그 추악하고 광기 어린 모습을 아무런 표정 없이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다. 붉은 녹화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바닥에 누워 발악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화면 가득 담았다. 내 돈 내놔. 이 늙은 여우야.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한참을 울부짖던 서연은 순자 여사가 아무 반응 없이 휴대폰만 들고 있자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울음을 그치고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휴대폰 화면에 떠 있는 붉은 녹화 아이콘을 발견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다시 한번 새하얗게 질렸다. 순자 여사는 녹화를 멈추지 않은 채 차갑게 몸을 숙여 그녀에게 말했다. 계속해봐. 더 울고, 더 소리 지르고, 더 욕해봐. 아주 좋은 증거 영상이 될 것 같구나. 네가 주장하는. 슬픔에 잠긴 가여운 미망인의 모습. 판사님께 잘 보여드릴 수 있겠어. 그 말에 서연은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순자 여사와 그녀의 휴대폰을 번갈아 노려보다가 결국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요란하게 문을 박차고 집을 나갔다. 쿵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갈랐다. 순자 여사는 그제야 녹화 버튼을 껐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내려다보았다. 깨진 것은 저 유리컵뿐만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그 얄팍한 관계 또한 오늘로써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전쟁은 이제 법정을 넘어 그녀의 집 안까지 번져오고 있었다. 박서연의 술주정이 있던 다음 날 아침, 김순자 여사는 깨진 유리 조각을 묵묵히 쓸어 담았다. 빗자루질 한 번에. 어젯밤 며느리가 쏟아냈던 광기 어린 저주와 욕설들이 쓸려 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전날 밤 촬영한 동영상을 곧바로 강지연 변호사에게 전송했다. 영상을 확인한 강 변호사의 반응은 간결했다. 훌륭한 증거입니다.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라는 저들의 주장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겠군요. 법정에서의 승리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순자 여사의 마음은 무거웠다. 전쟁터는 법정만이 아니었다. 서연이 심신미약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소송을 걸어온 이상, 그리고 그 주장의 근거로 자신의 아들을 억압한 악독한 시어머니로 몰아가는 이상, 그녀는 법정 밖의 전쟁, 즉 여론 전쟁에서도 이겨야만 했다. 그녀의 우려는 곧 현실이 되었다. 며칠 뒤 순자 여사는 늘 가던 삼청동 시장에 장을 보러 나섰다. 20년 넘게 한 골목에서 살아온 떡집 아주머니가 그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하는 대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시선을 피했다. 늘 덤으로 콩고물을 한 움큼씩 쥐어주던 인심 좋은 사람이었다. 그 미묘한 변화를 순자 여사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지나가자 등 뒤에서 다른 상인들과 나누는 작은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글쎄, 아들이 그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았다잖아. 며느리가 너무 가여워. 쯧쯧. 돈이 뭔지 자식 잡아먹고도 모자라 며느리 재산까지 넘본다니. 그 말들은 비수가 되어 순자 여사의 가슴에 박혔다.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그녀였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할 권리조차 빼앗긴 채 탐욕스럽고 악독한 늙은이로 낙인 찍히고 있었다. 박서연이 흘린 거짓 눈물이 독사의 맹독처럼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아들, 민준의 대학 동창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한때는 명절마다 찾아와 아들처럼 따르던 아이였다. 어머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서연 씨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장례식 이후로 충격이 크신지 어머님께서 재산 문제로 너무 몰아붙이셔서 정신적으로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어머님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민준이도 하늘에서 그걸 바랄 거예요. 순자 여사는 전화기를 든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녀는 자신을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순자 여사를 악독한 계모로 만드는 데 성공하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법정에서 이긴다 해도 그녀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평생을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날 오후 그녀는 강지연 변호사를 다시 찾았다. 모든 상황을 전해 들은 강 변호사는 예상했다는 듯 차분했다. 감정은 법정에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어머님,
동정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놔두진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들의 핵심 주장인 심신미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 이민준 씨가 사망 직전까지 얼마나 명료하고 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걸 입증하죠? 가장 강력한 증인은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일을 함께했던 사람일 겁니다. 그의 동료이자 그의 가장 친한 친구 말입니다. 강 변호사의 말에 순자 여사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아들의 사업 파트너이자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였던 한동철. 민준과는 피를 나누지 않은 형제나 다름없었다. 대학교 기숙사에서 만나 맨손으로 작은 사무실을 얻어 회사를 일굴 때까지 제 아들의 가장 빛나고 가장 치열했던 청춘을 함께했던 아이였다. 하지만 동철에게 섣불리 연락하는 것은 망설여졌다. 서연의 마수가 그에게까지 뻗치지 않았으리란 보장이 없었다. 자칫하다가는 제 아들의 가장 소중한 친구마저 잃게 될 수도 있었다. 며칠을 밤새워 고민했지만 결국 그녀는 직접 부딪혀보기로 결심했다. 진실은 결국 진심을 통해서만 전해지는 법이니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동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깊은 슬픔과 피로가 배어 있었다. 동철군, 나 민준이 엄마일세. 바쁜데 미안하네. 혹시 민준이 사무실에서 잠시 만날 수 있을까? 자네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수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쿵쾅거렸다. 그가 거절하면 어쩌나. 이미 나를 오해하고 있다면 어쩌나. 이내 동철은 마음을 정한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어머님 내일 오전에 사무실에 있겠습니다. 오십시오. 약속한 날. 순자 여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들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향했다. 아들의 우렁찬 목소리와 호탕한 웃음소리가 사라진 공간은 심장이 멎어버린 거인의 몸처럼 공허하게 느껴졌다. 민준이 앉던 사장실에서 그녀를 맞이한 동철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한 피로가 역력했다. 그는 그녀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만 애써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거리감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서연의 독이 묻은 거짓말이 이 선량한 청년의 마음에도 작은 가시를 박아 놓은 것이 분명했다. 순자 여사는 그의 책상 맞은편, 늘 아들이 앉아 그녀를 맞이하던 그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돌려 말하지 않았다. 동철군, 내가 오늘 자네를 보자고 한 건 다른 이유가 아닐세. 우리 민준이. 그 아이의 마지막 명예를 위해서야? 그녀는 품속에서 서연이 보낸 소장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서연이 자신을 어떻게 모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 아들에게 심신미약이라는 터무니없는 오명을 씌우려 하는지에 대해 담담하게.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을 주어 설명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동철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켰다. 그의 눈빛은 계속해서 흔들렸다. 그의 침묵이 긍정도 부정도 아닌 혼란스러운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자 여사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했다. 증거를 함부로 노출하면 안 된다는 강 변호사의 만류도 있었지만 그녀는 민준이 목숨처럼 아꼈던 그 우정을 믿고 싶었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 내려놓았다. 동철군, 내가 지금부터 자네에게 무언가를 들려줄 걸세. 이건 우리 민준이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날 밤에 녹음된 파일이야.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사장실의 무거운 정적을 깨고 스피커를 통해 먼저 아들의 지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이내 그녀가 평생을 증오하게 될 그 여자의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똑똑히 잘 들어. 이민준, 넌 그냥 지금처럼 돈이나 벌어와. 그리고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아. 만약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네가 나한테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날엔 그땐 너만 다쳐. 알겠어. 조용히 못하면 너만 불행해질 거라고. 서연의 서늘하고 잔인한 목소리가 사장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얼음장처럼 굳어있던 동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은 충격과 불신으로 격렬하게 흔들렸고 이내 그 눈동자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분노의 불길이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이게 대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으로 단단한 원목 책상을 쿵 하고 내리쳤다. 재수 씨가 어떻게 민준이한테...
그제야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무너지듯 동철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어머님, 사실 민준이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재수 씨가 언제부턴가 해외 신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며 거액의 돈을 계속 요구했대요. 사업 계획서를 보여달라고 해도 제대로 된 서류 한 장 없이 무조건 돈만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 해외 신사업이라는 것이 최진우의 사기 행각이었음을 순자 여사는 직감했다. 제가 보기에도 명백한 사기 같아서 민준이를 말렸지만 민준이가 거절하자 그때부터 재수 씨가 돌변했답니다. 매일같이 집에서 민준이를 무능력하고 재미없는 남편이라고 몰아붙이고 외박을 하는 날도 잦아졌다고 했어요. 한 번은 민준이가 제게 그러더군요. 자기는 괜찮다고. 자기가 매도당하고 욕먹는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혹시나 그 여자가 어머님께 해를 입힐까봐. 그게 제일 걱정된다고. 동철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그래서 어머님을 지켜드려야 한다면서 변호사를 만나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명료하고 단호했는지 모릅니다. 단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어머님, 민준이는 절대로 재수 씨 측이 주장하는 그런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강한 정신력으로 혼자서 그 모든 지옥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동철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눈물을 닦아내며 결연한 표정으로 순자 여사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법정에서 모든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민준이의 마지막 명예는 제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의 손을 마주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다.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에 이렇게 의리 있고 진실한 친구가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나마 큰 위안이 되었다. 여론 전쟁의 최전선에서 그녀는 마침내 가장 강력한 아군을 얻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한동철이라는 강력한 아군을 얻었지만 김순자 여사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독초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평생을 누구보다 강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온 아들이었다. 그런 아들이 고작 아내의 배신과 협박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나약했을 리가 없었다. 아니, 그녀는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이 남긴 모든 것들을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아들의 피눈물이 담긴 USB, 며느리의 거짓으로 가득 찬 소장, 그리고 아들의 마지막 음성. 그녀는 그것들을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때 문득 잊고 있던 불길한 조각 하나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떠올랐다. 조용히 못하면 너만 불행해질 거라고. 며느리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협박.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일어난 경찰의 초동 수사 기록에 아무런 의심 없이 적혀 있던 아들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 단순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교통사고.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의 아들 민주는 평소 차 관리에 누구보다 철저했던 아이였다. 타이어 공기압까지 매주 확인하던 꼼꼼한 성격이었다. 그런 아이의 차에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파열되었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싸워온 상대는 단순한 사기꾼이나 파렴치한 불륜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쩌면 그녀는 지금 제 아들의 목숨을 직접 빼앗아간 악마를 상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하고도 명백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 것이다. 내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한번 싹 트자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 그녀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그녀는 다시 조카 지훈을 불렀다. 그녀의 얼굴에 들이운 심상치 않은 기운을 읽었는지 지훈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녀 앞에 와 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추측을 이야기했다. 며느리의 협박,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일어난 브레이크 파열 사고. 이 두 가지 사건이 아무런 연관이 없을 리가 없다고. 지훈의 얼굴도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이모, 설마. 형수님이 기타의 형을. 지훈은 차마 말을 끝맺지 못했다. 아니, 박서연 혼자서는 아니야. 그 여자 옆에는 최진우라는 남자가 있어. 그놈이라면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아. 우리에게는 증거가 필요하다. 저것들이 우리 민준이에게 손을 댔다는 증거. 그걸 찾아야만 해. 하지만 막막했다. 사고는 이미 한 달도 더 전에 일어났고
차는 폐차 직전의 상태로 수리 공장에 방치되어 있었다. 경찰은 이미 사건을 종결시킨 후였다. 그들이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때 지훈이 번뜩이는 눈으로 말했다. 블랙박스요, 이모. 요즘 차는 전부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사고 현장 주변을 지나가던 다른 차의 블랙박스에. 혹시라도 무언가 찍혔을지 몰라요. 그것은 신락 같은 희망이었다. 두 사람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먼저 아들의 마지막 행적을 되짚어 보았다. 사고 당일, 민주는 오전에 회사에 출근했고 오후에는 외근을 나갔다가 바로 퇴근하던 길이었다. 사고가 난 장소는 회사에서 집으로 오는 길목에 있는 인적이 드문 강원도의 한 산길이었다. 지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동호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이제 dum을 구합니다. 한 달 전 강원도 5호 상일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을 찾습니다. 아들의 사고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작은 단서라도 좋으니 꼭 연락을 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그녀의 연락처가 아닌 지훈의 연락처를 남겨두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 두 사람은 점점 지쳐갔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가던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은 지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다급하게 메모를 하며 연신내 감사합니다를 외쳤다. 전화를 끊은 지훈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이모,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올린 글을 보셨대요. 그날 그 시간에 사고 현장 바로 뒤를 따라가던 화물차 기사님이래요. 사고 장면이 너무 끔찍해서 영상을 지우지 못하고 보관하고 계셨다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연락하셨답니다. 두 사람은 한달음에 연락을 주신 분이 알려준 주소로 달려갔다. 그는 중년의 화물차 운전기사였다. 그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들을 맞으며 노트북으로 영상을 재생해 주었다. 영상은 앞서가던 아들의 차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산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끔찍한 장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에 순자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사고 장면이 아니었다. 기사님, 혹시 이 영상 말고 그 전의 영상도 볼 수 있을까요? 사고가 나기 전에 주행 영상이요. 그녀의 부탁에 기사님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다른 파일들을 찾아주었다. 지우는 기사님의 양해를 구하고 사고 시점으로부터 약 30분 전의 영상 파일부터 재생하기 시작했다. 아들의 차는 회사에서 나와 시내를 거쳐 문제의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별다른 특이점은 보이지 않았다. 마음이 다시 초조해지기 시작할 때쯤 지훈이 갑자기 잠깐만요 하고 외치며 영상을 멈췄다. 그것은 아들이 산길로 접어들기 직전 잠시 차를 세웠던 갓길이었다. 아마도 전화를 받거나 잠시 쉬기 위해 차를 세웠던 것 같았다. 아들의 차는 비상등을 켠 채 갓길에 정차해 있었고 블랙박스 영상은 그 뒤를 지나쳐 가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지훈이 화면의 한쪽 구석을 가리켰다. 이모, 저기요 저 사람. 영상 속 아들의 차 뒤편 숲속에서 한 남자가 몸을 숨긴 채 차를 쳐다보고 있었다. 화물차의 속도 때문에 아주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갔지만 분명 누군가 있었다. 두 사람은 그 부분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돌려보았다. 화질이 좋지 않아 얼굴을 식별하기는 어려웠지만 그 인상착의는 낯이 익었다. 지우는 즉시 노트북에 영상 파일을 옮겨 담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그 부분을 확대하고 화질 개선 작업을 시작했다. 몇 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마침내 흐릿했던 남자의 얼굴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지만 날카로운 턱선과 오만한 눈빛, 그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순자 여사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최진우였다. 그놈이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했다. 그가 채에 직접 손을 댔다는 증거가 필요했다. 두 사람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다시 글을 올렸다. 이번에는 사고 당일 아들의 회사 주차장 근처를 지나갔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찾는다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었다. 이번에도 기적은 일어나 주었다. 며칠 뒤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회사 주차장 건너편에 불법 주차를 해두었다가 주차 단속에 걸릴 뻔했다는 한 직장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그날의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영상 속에는 아들의 회사가 입주한 건물의 주차장 입구가 선명하게 보였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각. 화면 속에서 아들 민준이 외근을 나가기 위해 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아들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자마자 주차장 구석 기둥 뒤에 숨어 있던 한 남자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얼굴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최진우,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주차 요원의 시선을 피해 민준이 세워두었던 주차 공간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익숙하다는 듯 차 밑으로 몸을 숙여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시간은 차에 1분도 걸리지 않았다. 작업을 마친 그는 유유히 반대편 출구로 사라졌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제 아들의 죽음은 사고를 가장한 철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다. 최진우가 채 손을 댔고 그 사실을 모르는 아들은 평소처럼 차를 몰고 나갔다가 인적이 드문 산길 내리막에서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과 마주해야 했던 것이다. 마지막 순간, 내 아들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을지를 생각하니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 나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분노가 슬픔을 집어삼켰고 그녀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모든 증거가 담긴 USB와 외장하드를 챙겼다. 그리고 지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훈아, 가자. 이제 이 전쟁을 끝내러 갈 시간이다. 그녀의 발걸음은 경찰서로 향하고 있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천근만은 무거웠던 슬픔 대신 강철 같은 복수심으로 가득 찬 걸음이었다. 김순자 여사가 경찰서 문을 나설 때 하늘은 막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보랏빛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들의 피눈물이 담긴 증거들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마음에는 강철 같은 결심이 서 있었다. 아들의 사건 파일은 더 이상 먼지 쌓인 캐비닛 속의 서류 뭉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찰청 강력계의 가장 중요한 사건 파일이 되었다. 사건을 새로 배정받은 잔뼈 굵은 베테랑 형사는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눈이 멀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진실을 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증거를 이 연약한 몸으로 직접 찾아내시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정말 죄송하고 또 존경스럽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경찰의 재수사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었다. 가장 먼저 최진우, 아니 사기꾼 이정훈의 목에 수사망이 덮쳐왔다. 그는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또 다른 먹잇감을 물색하며 와인을 홀짝이다가 양쪽에서 나타난 형사들에게 팔이 꺾인 채 끌려나갔다. 그의 알리바이는 어린아이의 거짓말처럼 형편없었다. 사고 당일 그는 부산에서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휴대폰 통신 기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에 찍힌 그의 차량 번호는 그가 하루 종일 사고 현장 주변을 배회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들이밀고 있었다. 결정적으로 형사가 노트북을 열어 그가 아들의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자 그의 오만했던 표정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제 마지막 남은 퍼즐 조각은 박서연이었다. 순자 여사는 형사에게 그녀를 체포하기 전에 자신에게 단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기 전에 그녀가 먼저 그녀에게 사적인 심판을 내리고 싶었다. 제 아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 앞에서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가면을 벗고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게 만들고 싶었다. 그녀의 눈에 서린 도끼를 읽었는지 형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내일 저녁 9시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움직이겠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여사는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다. 그녀는 먼저 아들의 친구였던 한동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서연의 거짓 연기에 속아 자신을 오해했던 다른 친구 몇 명에게도 연락을 돌렸다. 내일 저녁 우리 집으로 잠시 와주게. 자네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네. 자네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친구. 민준이의 마지막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진실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 대신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비장함에 압도당한 듯 군말 없이 오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박서연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내일 저녁 7시 집으로 와라. 유산 문제에 대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네가 그토록 원하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 반드시 혼자 와. 사망보험금이라는 달콤한 미끼를 던지자 굶주린 짐승처럼 그녀는 1분도 되지 않아 알겠다는 답장을 보내왔다. 마지막 순간까지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이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겨웠다. 다음 날 저녁. 약속 시간이 가까워지자 아들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무거운 표정으로 솔향기에 도착했다. 거실에는 차갑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차마 순자 여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순자 여사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 역시 서연에게 속은 또 다른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말없이 그들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씩 건넸다. 정확히 6업시가 되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박서연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에 나란히 앉아있는 아들의 친구들을 발견한 그녀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그녀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고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인 양 눈시울을 붉히며 특유의 가련한 연기를 시작했다. 어머, 동철 씨, 다들 와 계셨네요. 우리 민준 씨 보고 싶어서 오셨구나. 저도 매일 밤 우리 여보가 꿈에 나와서 너무 힘들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 몇몇 순진한 친구들은 또다시 마음이 약해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순자 여사는 그런 그녀를 싸늘하게 쳐다보며 들고 있던 찻잔을 탁 소리가 나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거기 서서 그 역겨운 영이 집어치우고 이리 와서 앉아. 네가 그렇게 보고 싶어만 하는 여보에 대한 진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칼날 같은 살기에 서연은 움찔하며 마지못해 그녀와 가장 먼 소파 끝에 걸터 앉았다. 순자 여사는 아무 말 없이 리모컨을 들어 거실에 대형 TV를 켰다. 너희들 모두 내 아들을 사랑했지. 그리고 너희들 모두 저 여자에게 속았다. 오늘 밤 내 아들이 직접 너희들에게 진실을 말해줄 것이다. 첫 번째 파일이 재생되었다. 화면 가득 서연과 최진우가 주고받은 사랑을 빙자한 추악한 공모의 대화들이 나타났다. 친구들의 얼굴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었다. 서연은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제 사생활을 불법으로 해킹하신 거예요. 이거 명백한 범죄라고요. 순자 여사는 그녀의 발악을 무시하고 다음 파일을 재생했다. 아들의 회사에서 빼돌린 돈이 최진우의 유령획 회사 계좌로 흘러들어간 복잡한 금융거래 자료였다. 한동철이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보탰다. 저 날짜들, 민준이가 직원들 월급날이 밀려서 자기 적금까지 깨서 막았던 날들입니다. 저희한테는 회사가 어렵다고, 미안하다고 고개 숙였는데 그 돈이 전부 저 여자한테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친구들의 눈빛이 분노로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저건 다 조작된 것이라고. 저 늙은 여자가 아들 재산에 눈이 멀어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발악했다. 순자 여사는 그런 그녀를 향해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래, 이 모든 게 오해고 조작이라고 치자.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지? 내 목소리도 조작이라고 할 건가? 그리고 그녀는 아들과 서연의 마지막 대화가 담긴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를 통해 아들의 절규와 애원이 흘러나왔고 이내 서연의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조용히 못하면 너만 다쳐. 알겠어. 너만 불행해질 거라고.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거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연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순자 여사를 쳐다볼 뿐이었다. 순자 여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떨고 있는 서연 앞으로 다가갔다. 네가 말한 대로 우리 아들은 정말 다치고 말았지. 그것도 아주 많이. 하지만 그건 불행한 사고가 아니었어. 그렇지. 박서연. 그리고 그녀는 TV의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는 익숙한 회사 주차장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최진우가 나타나 제 아들의 차 밑으로 몸을 숙여 브레이크 호스를 만지는 장면이 고화질 영상으로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그 장면을 본 친구들은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한동철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박서연은 화면 속 영상을 보고는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듯 인간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괴성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 아니야, 내가 아니야. 저 남자가 시킨 거야. 그냥 겁만 주려고 한 거라고 합법했어.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이 나고 추악한 민낯이 모두의 앞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약속이라도 한 듯 초인종이 울렸다. 순자 여사가 문을 열자 약속했던 형사들이 굳은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다. 형사는 바닥에 쓰러져 횡설수설하며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리는 서연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서연 씨,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녀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순자 여사는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았다. 제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악마가 마침내 모두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길고 길었던 복수의 마지막 순간이었다. 수갑을 찬 서연이 끌려나가며 악에 바친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김순자 너도 똑같이 지옥에나 떨어져? 순자 여사는 그 저주를 정면으로 받으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너보다는 하루 늦게 갈 것이다. 박서연과 최진우가 체포된 후 세상은 떠들썩했다. 언론에서는 연일 강남 건축가 살인사건의 전말을 대서특필했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아내와 내연남이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그들의 잔인하고 파렴치한 범죄 행각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세상은 그들의 악랄함에 경악하고 분노했다. 김순자 여사는 그 모든 소란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그녀는 식당 문을 닫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복수가 끝난 자리에 남은 것은 승리의 쾌감이 아니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그동안 분노라는 단단한 껍질에 갇혀있던 슬픔이.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내며 그녀의 온몸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아들의 방에 틀어박혀 아들의 옷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재판은 세간의 큰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순자 여사는 모든 재판에 묵묵히 참석했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박서연과 최진우는 법정에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마지막까지 추한 모습을 보였다. 서연은 눈물로 호소했다. 자신은 최진우의 가스라이팅과 협박에 시달린 피해자일 뿐이며 살인 계획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최진우는 차갑게 비웃으며 모든 범행은 서연의 탐욕에서 시작되었다고 맞섰다. 그가 브레이크에 손을 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서연이 남편이 없어져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며 매일같이 그를 종용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그들의 추악한 진실 공방 속에서 순자 여사가 아들의 목숨을 걸고 찾아낸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되었다. 법정 안에 아들을 협박하는 서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최진우가 어둠 속에서 아들의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될 때 배심원들은 얼굴을 찌푸렸다. 마지막 공판일, 재판부는 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 박서연, 피고인 최진우를 각각 무기징역에 처한다. 땅, 땅, 땅.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의 정적을 갈랐다. 그 순간 순자 여사의 뺨 위로 조용히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이 마침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허탈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녀는 법원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다. 아들의 영혼이 이제는 편히 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며칠 뒤 한동철을 비롯한 아들의 친구들이 모두 소량기로 그녀를 찾아왔다. 그들은 순자 여사의 앞에 서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한국 사회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순자 여사는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민준의 대학 동창, 한때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서연을 두둔했던 그 친구가 대표로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고
끔찍한 악마의 거짓 눈물에 속아 어머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민준이에게. 그리고 어머님께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들은 이마가 땅에 닿을 듯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순자 여사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게 모두들.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따뜻하고 평온했다. 자네들 탓이 아니야. 그만큼 그 아이의 연기가 완벽했던 거지. 나 또한 내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끝까지 감쪽같이 속았을지도 몰라. 그러니 더는 자책하지들 말게. 내 아들은. 하늘에 있는 우리 민준이는 자기 친구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원치 않을 걸세. 그녀는 예전처럼 그들에게 따뜻한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을 차려주었다. 그들은 밥을 먹으며 울고 웃으며 민준과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아들이 떠난 후 처음으로 집안은 슬픔이나 긴장감이 아닌 따뜻한 온기와 그리움으로 가득 찼다. 그들의 방문은 순자 여사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오해가 모두 해결되었음에도 그녀의 삶에는 커다란 공백이 남았다. 아들이 사라진 세상에서 그녀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식당 일은 이제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동철이 무거운 얼굴로 그녀를 다시 찾아왔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사 일입니다. 동철의 말에 따르면 대표였던 민준의 갑작스러운 부재와 그의 아내가 살인범이라는 충격적인 스캔들 때문에 회사는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었고 직원들은 동요하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를 정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준이가 평생을 바쳐 일군 곳인데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동철은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 여사의 머릿속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다. 아들의 회사, 아들의 꿈과 땀이 서린 곳, 그곳이 사라지게 둘 수는 없었다. 그것은 아들을 2번 죽이는 일이었다. 그녀는 건축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평생을 부엌에서 칼과 불을 다루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존재였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녀는 중대한 결심을 했다. 그녀는 동철과 회사 직원들을 모두 소량기로 불렀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내가 우리 아들 회사를 맡겠네. 모두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나는 건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야. 하지만 나는 이민준의 어미일세. 내 아들이 남긴 꿈을 나는 이 손으로 지켜낼 걸세. 한동철 군이 대표 건축가로서 실무를 모두 맡아주게. 그리고 여기 있는 직원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보태주게 해. 나는 이 회사의 주인이자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주겠네. 우리 다 함께 민준이가 남긴 이 소중한 유산을 지켜냅시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에 직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들은 순자 여사의 모습에서 역경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던 그들의 옛 대표 이민준의 모습을 보았다. 그 다음 주 순자 여사는 처음으로 아들의 회사의 사장의 자격으로 출근했다. 그녀는 아들이 앉던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의자는 그녀에게 너무나도 컸다. 그녀는 아들의 책상 위에 놓인 설계 도면과 건물 모형들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아들을 잃은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이제 그 슬픔은 그녀를 주저앉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어머니, 복수에 불타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의 꿈을 지키는 수호자였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지독했던 여름이 가고 눈부신 가을이 몇 번이나 순자 여사의 한옥마당을 스쳐 지나갔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에는 못 미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오늘 김순자 여사는 아들 민준의 이름으로 세워지니 민준 건축 장학재단의 5회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했다. 몇 년 사이 그녀는 더 이상 삼청동의 작은 한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아니었다. 건축계의 젊은 인재들을 후원하는 존경받는 재단 이사장이자 아들이 남긴 건축회사를 훌륭하게 이끌어가는 강인한 경영인이 되어 있었다.
단상에 선 그녀의 모습은 예전보다 주름이 늘고 머리카락은 희끗해졌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떤 젊은이보다도 맑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 아들. 구 이민준 건축가는 꿈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얼굴로 앉아있는 젊은 학생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 아이는 건물이 단순히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의 삶과 꿈을 담는 그릇이라고 믿었습니다. 비록 제 아들의 꿈은 여기서 멈추었지만 저는 그 꿈이 여기 계신 젊은 여러분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부디 제 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끝에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감동시킬 위대한 건축물이 탄생할 그날까지 저희 이민준 재단이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장학 증서를 받는 학생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의 빛이 가득했다. 순자 여사는 그들의 건강하고 반짝이는 눈동자 속에서 오래전 아들의 모습을 보았다. 수여식이 끝나고 그녀는 아들이 남긴 회사로 향했다. 한때 존폐의 위기에 놓였던 회사는 이제 한동철 대표와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순자 여사의 굳건한 지원 아래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있었다.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한동철은 이제 한 회사를 이끄는 대표답게 듬직하고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그는 순자 여사에게 새로 수주한 대형 프로젝트의 설계 도면을 보여주며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민준이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이렇게 설계했을 겁니다.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건물 중앙에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는 정원을 만들어서 순자 여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은 죽었지만 그의 철학과 정신은 동철과 후배들을 통해 회사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아들의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다시 삼청동의 소량기로 돌아왔다. 이제 식당은 더 이상 일반 손님을 받지 않았다. 대신 한 달에 한 번 아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사랑방이 되었다. 그날도 동철을 비롯한 아들의 친구들과 재단에서 후원을 받는 장학생 몇몇이 집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순자 여사는 예전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그들을 위해 정성껏 저녁을 차렸다. 집 안에는 맛있는 음식 냄새와 함께 사람들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들은 함께 밥을 먹으며 민준과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민준은 더 이상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때로는 엉뚱하고 때로는 고집불통이었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따뜻했던 친구이자 선배로 기억되고 있었다. 모두가 돌아가고 집안에 다시 고요한 정적이 찾아왔다. 순자 여사는 대청마루에 홀로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마당의 감나무는 올해도 어김없이 주홍빛 감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아들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20대의 아들. 가슴 한구석에 자리한 아들을 잃은 슬픔은 이제 더 이상 날카로운 통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일부가 된 잔잔하고 아련한 그리움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치유는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넘어 아들의 삶을 더욱 의미 있는 것으로 승화시킴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던 두부김치를 만들었다. 잘 익은 김치를 송송 썰어 들기름에 달달 볶으니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다. 마치 금방이라도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엄마, 무슨 맛있는 냄새야 하고 외칠 것만 같았다. 그녀는 간 만들어 따끈한 온기가 남은 두부김치를 도시락에 정성껏 담아 아들이 잠들어 있는 추모 공원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는 붉고 노란 단풍잎들이 가을 햇살 아래 눈부시게 부서지고 있었다. 지옥 같았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니 이토록 아름다운 풍경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추모공원은 평일이라 그런지 낙엽 밟는 소리만이 들릴 정도로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녀는 아들의 유골이 잠든 작은 공간 앞에 섰다. 그리고 가져온 두부김치를 마치 살아있는 아들에게 밥상을 차려주듯 정갈하게 내려놓았다.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은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행복한 미소를 마주하고 있자니 그녀 역시 슬픔 대신 평온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처럼 환하게 웃으며 사진 속 아들의 앳된 뺨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리고 가만히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속삭였다. 아들, 엄마 왔어. 네가 제일 좋아하던 두부김치. 오늘따라 더 맛있게 된 것 같네. 하늘에서 보고 있으니. 냄새라도 맡을 수 있으려나.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아들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너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은 이제 아주 오랫동안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 거야. 그리고 아들아, 내 이름으로 된 멋진 재단이 생겼단다. 너처럼 착하고 꿈 많고 성실한 청년들을 도와주는 곳이야. 얼마 전에 오기 장학생 아이들을 만났는데 어찌나 눈들이 반짝이던지 그 아이들의 건강한 웃음 속에서 엄마는 너를 보았단다. 너의 선한 의지가.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는 날개가 되어준 거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진 속 아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마침내 전했다. 아들아, 이제 정말 다 끝났다. 엄마 약속 지켰지. 그러니 너도 이제 그만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하늘에서는 아무 걱정 없이 훨훨 날아다니렴. 엄마가 너의 이름, 너의 뜻, 이 땅 위에서 끝까지 지켜줄게. 사랑한다. 내 아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히. 그녀의 고백이 끝나는 순간 거짓말처럼 어디선가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바람은 추모공원의 단풍잎들을 부드럽게 흔들었고 그녀의 뺨을 마치 따뜻한 손길처럼 다정하게 어루만지고 지나갔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아들이 고마워요. 엄마, 이제 저도 편안해요. 하고 그녀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 같았다. 그녀는 그 바람 속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지독했던 슬픔과 분노가 완전히 씻겨나가고 그 자리에 아들의 이름으로 피어난 따스하고 새로운 희망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들의 사진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환하게 웃어 보이고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돌아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이곳에 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볍고 단단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짓누르던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그녀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아들의 목까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그녀의 아들 이민준을 영원히 기억하고 사랑하는 가장 완벽한 방식이 될 테니까.